안녕하십니까. 제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김덕훈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갖게 돼서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명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임원 대의원 그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지금까지 이제 저희 입대위에서 감사역할 하시던 김준 대표님께서 이제 조합장 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 좀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230년도 101호에 사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입대위의 감사를 하고서 추진위 활동을 쭉 해왔는데, 되게 형평에 따라서 제가 조합장 후보로 이렇게 이 후보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정말 책임지는 조합, 또 뭔가 창조할 수 있는 조합으로 만들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리모델링 Q&A입니다. 요 Q&A 먼저 1페이지 보면 조합 설립 요건.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67% 이상이 돼야 되고 각 동별로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 동별 50% 동의 확보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 있는 상태고 67%가 지금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몇 명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임원 대의원 지금 모집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 창립 총회에는 무엇을 하나요? 요거가 이제 중요한데, 감사님이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조합 창립 총회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추진위는 이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 조합 총회를 통해서 그런 임원이 구성되고, 조합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약이라든가 선거관리 규정, 여러 가지 행정 규정이 전부 조합 총회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법인에 대한 임원을 구성을 해서 조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진위에서 어떤 모든 행위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비용서부터 시작해서 계약, 가계약한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전기업체의 그 계약 문제라든가 설계업체에 대한 계약 문제가 총회에서 결정이 되죠. 드디어 이제 이 총회에 의해서 법적인 단체가, 책임지는 단체가 형성이 돼서 그때서부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는 좀 다른 게 거기서는 처음부터 75%의 동의율에 의해서 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만 하는데 저희는 67% 1차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을 리모델링에 대한 모든 안을 확정된 다음에 그 75%의 동의율을 구해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한 단계가 더 조합 형성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2차 동의한 후에 법적인 책임이 동반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권리변동 계획은 우리가 지금 현재 권리라는 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우리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권리가 우리 권리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 면적도, 토지 면적도 세대당 토지 면적이라든가 건축 면적도 다 공유면적, 전용면적이 다 바뀌죠. 그래서 그 변동에 대한 것을 그 변동되는 것, 그것은 이제 권리에 대한 변동이겠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가지고 시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승인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건축비가 돼서 등기가 되게 되는. 그래서 내 권리,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파트가 실제로 리모델링 아파트가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실제 입주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이제 전기업체 백준 대표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진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댐퍼를 받고 현재 내진 설계에 맞게 안전 기준을 확보한 건축물로 탄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아파트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면 안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님. 예, 재건축은 실제 리모델링하고 좀 다른 게 재건축은 노후도 검사가 있어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D등급밖에 굉장히 어렵고, 연한적으로도 35년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간도, 재건축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한 15년까지 이렇게 걸리고, 지금 한 7년 정도면 끝나는, 그런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것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용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리모델링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먼저 없어요. 물론 건축 면에서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완전히 헐고
원하는 대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이제 재건축인데 건축 자체로 보면은 리모델링이 불리한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탁월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 시세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내부의 리모델링만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리모델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골조의 내력벽만 빼놓고는 전부 다 새로운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신규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과 마찬가지의 어떤 규제를 전부 적용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축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층고만 조금 불리합니다. 층고는 변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점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모든 건축법을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그런 시가가 형성이 됩니다. 편의시설이 이게 모두 새로운 아파트에 맞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팔고 나가는 그 평형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인수를 하는데 네네. 그것은 주인이 없잖아요. 네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을 하고 저층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상호협의해가지고 난 금액만큼 주고 다시 바꿀 수 있는 건지.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 그 자세한 설명은 우리 저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가능한 게, 그러니까 저희 사업 승인을 받은 분당의 무지개마을 4단지가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인데, 거기는 사업 승인을 나면서 현금 청산자들, 그러니까 분양 신청 안 하고 이제 그 마지막까지 동의 안 한 사람들, 집들 중에 좋은 층들이 있었어요. 좋은 동호수. 그거에 대해서 나쁜 동호수 사람들이 신청해서, 물론 경합이 머리를 추첨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사업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따른 뭐 양도세는 없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어디서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측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분담금부는 이제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이제 2억 정도의 그 분담금을 예측을 했죠. 그건 기본적으로 옵션을 저희가 이제 그 리모델링 하면서 수평 증축을 하면서 전체 면적의 지금 현재 면적의 30% 4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고요, 법적으로. 법엔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 늘려나는 면적을 어떻게 할 건가? 세대의 면적을 늘려서 세대 이익을 극대화할 건가? 아니면 그 일반 별도동을 지어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 이제 부담금을 줄일 것인가? 이것은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는 창립총회를 거친 다음에 조합에서 여러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요조사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서 결정하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옵션이 결정되니까 몇 프로를 일반 분양하고 몇 프로를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은 그리고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커뮤니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면은 그때 이제 확정적인 그 분담금이 계산이 되겠죠. 근데 지금 옵션은 대개 일반 분양도 조합원 분양도 39평형으로 40평형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그 설계대로 하면은 한 2억 정도 부담한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또 매년 그 물가 상승률이 적용이 되니까 오래 걸릴수록 조금씩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네. 현재 가치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반대하신 분들이 분담금 이야기 하는데, 분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했는데, 그게 이제 변동이 있다 보면, 조합이 설립 후에, 시공사 설립 후에 변동이 있다 보면은, 그거를, 추진이 단계에서 이러이러 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늘었냐, 줄었냐, 뭐,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이 단계에서는 어떤 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에서 이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걸쳐서 입주민들의 많은 의사를 받은 옵션을 적용했을 때 분담금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걸 또 공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추진이 되려면은 이 조합이 빨리 설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지금 집만 하나 이제 가지고 계시고 여유 자금이 없어서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을 이제 일부에서 만약에 은행에서 차입해서 납부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2억에 대해서 이자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 말고 좀 그보다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논리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는 뭐 한꺼번에 안 시공사들이 입찰 들어올 때 항상 이제 중도금, 분담금이죠. 분담금에 대해서 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기들이 보증을 서서 이자 후불제로, 그러니까 매달 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중도금 전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현재는 다 입찰 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주하고 있는 단지들이 전부 예외 없이 일단 계약금 10% 내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분담금 2억이면 2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잔금으로 다 유예가 됩니다. 여기 예,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요. 인구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뒤에 인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경기 흐름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리모델링 추진에 의해서 그 가격을 받쳐주고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스스로 그러니까 재산가치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잡으려도 못 잡아갖고 지금 망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슈를 하는데 그 사람들만 100% 올릴 수 없고, 서울에 내 집 오는 사람 60%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300채, 500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제 생각은 이거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가계부채가 대부분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절대 부동산은 떨어뜨리지 못해요. 올라가는 건 좀 억지로 하더라도 부동산 자체를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떨어뜨리면 국가가 그냥 완전히 부동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같이 계속 지금 뭐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다 빠져서 그래. 집이 새 걸로 다 같이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오래되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우리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아리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수선들이 엄청나게 되는데 그 생활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신축 아파트들은 시스템이 우리하고 달라요. 적용하는 건축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쫓아서 가고 지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여기 있으면 신축 아파트를 전부 갈아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우리가 이동에 대한 자유가 제한이 돼요. 경제적으로. 이걸 풀고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리모델링에서 해서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어긋가는 아파트를 만들면은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평생 뼈를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주 기회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해야만, 즉 우리 임원 대의원님들이 이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그 반대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시간을 드린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몰하느니 어떤 저희가 부담이 없는 선에서는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다 한번 써보자 라는 부분이 강할 거예요. 제가 무슨 2억, 3억을 쏴놓고 이 리모델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나 여기 계속 리모델링 추진이 활동해왔던 분들은 정비업체나 다른 업체들한테 계속 교육을 이제 받고 서로 이렇게 리모델링 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욕도 먹지만 이렇게 지금 이 리모델링 추진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한번 좀 궁금한 사항,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반대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미팅을 해볼 때 어느 정도 합의점이 찾아가고 있는 건지, 네. 그러면 원점이 뭔지. 제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제가 엊그제 이제 12월 31일자로 그 12기 입대위 회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이제 저는 추진위원장만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2년 12기 입대위 회장 하면서 추진위원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추진위원장이 할 일이 아닌데 왜 리모델링 추진을 하면서 리모델링만 신경을 쓰고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냐, 특히 엘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냐, 이런 게 그분들의 큰 불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서로 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격해 있다가 작년 10월, 11월부터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해서 미팅을 했고, 미팅할 때마다 그분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왜 입대위 회장 또 입대위 멤버들이 추진위를 하면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라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임기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끝났고 매달 한 번에 2번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원래는 뭐 다음 엊그저께 내일 모레 10날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좀 21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분들도 이제 저희 그 추진위 멤버들이 입대위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입대위 회장들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왜 반대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2월 때 미팅했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걸 다 들어보면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오늘 요 준비된 리모델링 Q&A를 그 다음 1월 미팅 때는 가지고 가서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미팅을 할 예정이고 가능하면 한 달에 2번씩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 불안감이 허물어지면 그분 반대하신 분들이 우르르 동의서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톤 타입으로도 가능한지 그런 말이 여기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실질적은 세대의 15%만 늘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입을 늘리려면 그 평수를 늘려야 우리가 수입이 많잖아요. 근데 25평으로 하면 그 분양 평수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커지죠. 세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 15%만 늘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대수를 못 늘려요. 딱 정해져 있어요. 세대 세대의 15평이라든 35평이라든 25평 지으나 뭐 40평 지으나 무조건 이런 세대의 1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걸 뭐 15%만 하지 않고 30% 전체에 나갔다가 일반 분양을 해서 적은 평수로 해서 좀 세대를 많이 늘리면 좋지 않겠냐. 근데 그건 걱정은 15%만 세대 19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14조 19페이지 그 아래쪽에 조합에는 다음 각호 임원을 준다. 그래서 임원부터 설명드리면요. 9페이지에 보면은 조합장은 1인, 감사 2인 이내, 이사 6인 이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임원의 임기는 4항에 보면 3년이고요. 그리고 15조에 임원의 직무에 대해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의 대연에 의장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사는 조합을 위하여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본 규약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조합의 업무, 그 다음에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해서 감사하고 정기총회 결과를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는 집행기구이고 감사는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이고, 그 뒤에 보시면 대의원 부분이 있는데 24조에 보면 대의원의 역할,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의원들이 하는 역할인데요. 24조. 그리고 이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의원의 역할은, 대의원에는 우리가 이제 조합에서 가장 큰 의결기가 총회고, 총회 다음으로 그러니까 큰 의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리된 임원 및 대의원 보고를 선임하고 예산 및 결산 승인하는 방법,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규약 개폐, 예를 들면 선거관리 규정이나 행정원 부정 규정에 대해서 개정하고 폐지하기까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총회 부의안건 사전 심의, 총회 올릴 안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다 대의원에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을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처 선정. 그래서 총회에서 창립총회 우리가 열게 되면은 각각의 사업비가 쭉 있는데 일일이 작은 업체들까지 다 계속 총회를 뽑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총회에서 잡아놓으면은 그러니까 대의원회에서 그 해당 업체들 입찰하고 선정한 절차를 전부 대의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6번의 건축심의계획 수립 및 심의시청과 관련된 사항, 7번의 리버델 사업계획, 권리변동계획 수립, 허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담한 내용들을 총회 올리기 전에도 전부 다 대의원회에서 코칭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27조에 보면은 이사회가 하는 집행 업무가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사회가. 그래서 조합의 예산 및 통상 업무의 집행, 그 다음에 총회 및 대의원의 상정 안건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3번 운영규정, 조합 내부 규정, 재정, 대장에 관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서 이건 대의원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설치, 경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조합이 인가를 받게 되면 총회 다음으로 일상적으로 필요하거나 총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총회 한 번 하고 임시총회로 시공사 행정총회나 권리변동계획 수립총회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일 기회는 사실상 늘 일상적에 모이는 대의원회와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역할을 맡고 하고요. 그래서 대의원회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의받은 대부분의 업체 선정부터 내부 운영에 대한 규정들을 전부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린다고 보면 되고, 이사회는 그 집행기구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열린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매주 열리게 되고, 이사회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자문위원회라든지 비상설 기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설 기구로는 총회 다음에 대의원의 이사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일상적인 굴러가는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봉사하면서 우리 단지의 어떤 가치를 좀 만들어가고 또 가치를 높여가는데 서로 좀 봉사하는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오늘 1차 임원 대의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